그 오바마 케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 생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요. 보험제도는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백신 그냥 무료로 놔준다든지 다양한 대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많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수술하려고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제가 좀 아파가지고 저도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을 했었는데 아프기 전에 이제 사진이었고요. 수술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져서 지금 이렇게 못 쓰게 됐는데요. 제가 수술을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참 잘 되어 있구나. 저도 보험을 들었었어요. 보험을 들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더 이상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몸보신할 돈도 충분히 보험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보험제도가 우리나라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보험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이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환자 보험 및 부담 적정 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황우석 사태하고 호롱이 머사 사태가 발생했을까? 여기에 있는 네 가지가 다 아주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업체 및 연구자의 비도덕성. 저도 평생 이런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그 업체들이 국가로부터 연구비 타가지고 엉뚱한 분야에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됐든 뭐 연구소가 되었든 간에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회계는 아주 클리어해야 됩니다.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이 차후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검증 시스템이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저하고 친한 분이 서울식약청장, 경인식약청장도 하시고 뭐 저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바이오업체들 몇 군데 방문하고 하는데, 이분이 식약청장으로 계시면서도 식약처가 제대로 된 국가가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검증이라든지 그 약효를 확인하고 뭐 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에 국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민간이 활성화되는 건 맞지만은 그 민간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가지고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은 재정적인 지원, 인적 지원 다 필요한데,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지원 부분도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나름대로의 어떠한 대응은 했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예전에는 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간다라고 저도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 자본이 전체의 한 5% 미만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은 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도 스타트업에 뛰어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기회가 되면은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이 마지막에
혁신 수용의 법 제도가 아직은 덜 되어 있습니다. 혁신을 수용한다라는 거, 뭐 요즘 카카오 사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격 의료 부분, 이게 각 지역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이 있다가 보니까 그 밥그릇을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접근하다가 보니까 혁신에 대한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결국 혁신에 대한 수용이 되지 않으면은 국가 사회가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 정치학 하셨으니까 저도 정치학 배운 것 중에 예전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동인이 자질론과 상황론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론요? 자질론, 그 특정한 자질론, 지도자의 자질론, 그다음에 그 당시 사회의 상황론, 상황, 상황론. 네. 예, 사회를 변동시키고 특정한 뭐 지도자가 사회를 이끌어간다든지, 음. 또 학교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혁명은 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 사회가 구조화되지 않고 발전한다라고. 이 많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기가 어렵다가 보니까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혁신을 수용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회를 제대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더 빗나간 이야기지만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수사를 해봤고요. 뭐 제가 뭐 요즘 또 뭐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분도 해보기도 했는데 시장님요? 예. 그 다양한 분들 중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어떠한 분들을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분은 어떤 스타일일까? 저분이면 괜찮을까? 저분이면 그 전체를 우리 다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면서 특히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을 자주 만나봤습니다. 자치단체 장님들을 만나면서 이분은 혁신성이 부족하구나. 어떤 분은 이분은 혁신성이 좀 있구나. 저 부분은 괜찮겠다. 저 부분은 분명히 물론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제대로 못 나눠주다 보면은 다음 선거에서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을 수용한다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는 그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유독 그 바이오 쪽에 예. 그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사건이나 또 뭐 우리 실리콘밸리에는 뭐 이름 홈즈인가 뭐 하는 뭐 어떤 여자분이 뭐 피 한 방울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제2의 뭐 잡스라고 해다가 뭐 지금 팍 뭐 약간 사기 행각으로 이렇게 이런 유독 바이오 쪽에 이런 사기 행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제가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바이오가 특성이 어떠한 건지 사실은 그 약효 하나만 제대로 입증을 하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최고 큰 데가 삼바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바이오. 그 삼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 판단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귀신인 사람들입니다. 그 바이오 분야에 뛰어들면서 벤치마킹을 제가 연구했던 겁니다. 벤치마킹한 게 셀트리온을 벤치마킹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했냐면요, 바이오 시밀러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의약품은 원천 기술을 가진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고 그거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바이오 의약품, 그걸 바이오 시밀러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은 원천의학 바이오의약품이 만약에 100만 원 1인 한 사람한테 투여하는 것이 100만 원이 된다면은 바이오시밀러의 의약품은 그 10분의 1 가격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만 원 정도. 그러면은 10분의 1이면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장사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가격이 비싸가지고 내 그 약을 처방을 받지 못했지만 그와 동등한 성능의 약효를 가진 시밀러 의약품이 나오면은 나도 그 약을 처방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한두 명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수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시밀러라는 전략으로 성공을 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 서정진 회장은 예전에 대우자동차에 영업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쪽에 뛰어드셔가지고 이 부분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현실 세계 주위에는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바이오 의약품 중에 임상이 실패한 조성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저는 모 바이오 업체는 그 임상에 실패한 그 조성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와왔죠. 사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상을 계속하는 겁니다. 임상을 계속하면서 약이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이게 내 감기에 잘 듣는다라고 아니면 어디 뭐 내 혈압에 잘 듣는다라고 했지만 그 약 속에 숨어 있는 사이드 이펙트, 적응증, 다른 적응증이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만 있으면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겁니다. 돈을. 우리가 말하는 비아그라 있죠. 비아그라가 원래 개발될 때 심장병 약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비아그라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적응증이 성기능 장애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바이오 의학적으로는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적응증의 확대라고 합니다. 적응증의 확대. 이 바이오 산업의 가장 기본은 그러한 적응증의 확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삼바도 얘기하고 셀트리온 얘기 나와서 제가 예. 사실은 그 우리 코로나 초기에 그 뭐 셀트리온이나 뭐 녹십자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백신 만들 것처럼 막 그러다가 뭐 그래도 요즘에 워낙 뭐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좋아서 뭐 1등은 아니더라도 좀 이따가 만들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못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 K바이오에 대해서 저 실망했는데, 예. 그게 우리가 속도전에 또 한국이 되게 잘하는 분야 편인데 왜 이런 진짜 위급한 시기에 뭐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 뭐 중국도 하고 뭐 인도도 하고 뭐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다 지금 자체 백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K바이오가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지 원정 제가 안 그 좋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는데요. 삼바의 본 모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그 약을 생산하는 공장이지요. 연구하는 특허를 가진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삼바의 특허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이오에피스라고 그 모 부회장님께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 바이오에피스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바나 셀트리온이 이제 인천 송도에 가시면은 엄청나게 큰 배양액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라든지 이런 분야보다는 생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개념들이고요. 결국은 연구 분야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는 좀 많이 뒤떨어져 있고요. 특히 IT 분야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IT 분야가.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발전하지 않았을까.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저거죠. 뭐랄까 그 인공지능, 뇌신경 관련된 학문이 참 많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그 분야에서는 예, 지금 우리 이현경 선생님이 연구로 보면 차라리 SK 바이오사이언스 맞습니다. 연구로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삼바 아까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가면 배양액 공장입니다. 셀트리온의 공장도 배양액이라는 게 그 바이오 방법으로 그 약을 복제하는 심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 쌈바를 사면 어떻게 했냐 2, 3년 전에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면은 아마 2, 3년 이내에 한 5배는 칠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 지금 뭐 거의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당시에 20 몇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20 몇만 원인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 고모님 뭐 예. 저기 수사까지 하셨으니까 삼바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들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계속 나가면은 전 세계 바이오 업체의 1위가 길리어드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우리 저 을지로에 가시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아마 국내 직원이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공장이 없어요. 라이센스만 팔고요. 그 다음에 그 유통이나 판매는 국내에 제약업체가 대행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바이오 분야도 연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중심에 사실은 우리 서대연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연에 계신 분들은 미래를 엄청 잘 바라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계속 또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발전을 제외하는 요소가 크게 법적, 제도적, 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있는 혁신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혁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중국처럼 아예 큰 중앙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경우에는 뭐 다른 소리가 없겠지만 막 밀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바이오 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뭐 그 바이오 업체 회장님이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려고 국내에서는 불법인 행위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맞지를 못하고 일본 건너가서 맞으셨어요. 일본은 좀 더 유연하다는 거죠. 법적 제도가. 줄기세포라는 건 자가줄기세포가 있고 타가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자가줄기세포라는 것은 자기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줄기세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피부에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피부 줄기세포. 피부를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뭐 머리카락도 머리에 보면 모낭 줄기세포라고 또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기능을 하는 줄기세포. 그 희원적인 줄기세포는 뭐냐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 태아 줄기세포가 희원적인 줄기세포입니다. 거기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칼에 베어도 또 금방 치료가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위장 뭐 새로 갈아낼 수도 있고요. 사람도 만드는데요, 줄기세포로.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 의료 바이오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공약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의 특허가 끝난 바이오 약품을
복제해서 판매를 하면 돈이 되겠다. 원 가격은 100만 원인데 시밀러로 만들면은 10만 원만 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허권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한두 명사 그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은 이 무릎 관절력의 램시마라고 있습니다. 램시마. 무릎 관절에 약 특효가 있는 이 약을 시밀러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떼돈을 벌은 겁니다. 그렇게 돈 번 걸 보다 보니까 삼성이 와 저거 되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삼바를 만들었던 겁니다. 삼바를 만들었는데 삼성 삼바의 모든 특허권들은 바이오에피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에피스는 그러한 특허권을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은 인수합병, 즉 M&A 방법을 썼습니다. 바이오 업체가 생존하려면은 계속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가 보니까 다른 그 바이오와 관련이 없는 업체하고 M&A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생존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중에 생존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대박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그 최근에는 적응증 확대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적응증 확대 전략. 아까 그 비아그라라든지 뭐 우리 뭐 아스피린도 뭐 다른 원래는 뭐 감기약 이런 식으로 저기 개발되었다가 혈전을 녹이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그 사이드 이펙트 적응증 확대하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그 바이오 업체들이 요즘 최근에는 적응증 확대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